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심적, 물적 피해 및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등에 대해 마왕과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활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 a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welcome.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리틀 플레이드 브라더스 언빌리버블 카운셀링 오피스를 시작하는 수요일의 고스트네이션입니다. 요즘은 저도 스트레스 받는 거 많고 이 일 저 일 눈에 씹히는 저걸 그냥 가만히 내비둬 저걸 한번 을러봐 뭐 이런 일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한테 뭐 이러는 게 어때요?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말이 안 되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나야 나 막 이런 상태라 굉장히 오늘 상담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힘들더라도 그걸 티를 내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는 선생님들이 어떤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거나 선생님도 인간이니까 선생님도 뭐 도덕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일부러 위선을 떨래서가 아니라 직업 자체가 애들한테 그거를 대놓고서 잘났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솔직해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직업 아니에요. 또 뭐 성직자도 그렇겠고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끓어도 티 내면 안 되는 그런 입장.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경우. 제가 볼 때는 오늘 2시간은 제가 떠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가던 대로 일단 가봅니다. 지난주 상담의 피드백들 여러 가지 몸에 안고 있는 지병하고 또 용기 내자 이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오늘은 피드백 이렇게 가볍게 교환하는 걸로 피드백 얘기는 그냥 정리를 하고요. 기분 돌리면서 그동안 상담 밀린 것들 많으니까 1부부터 상담이랑 바로바로 들어가 보죠. 불독맨션의 해피 버스데이 투 미 발랄하게 시작을 해보면서 자 상담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울고 짜고 막 이렇게 눈물 찍어 바르면서 벽에다 머리 막 부닥치면서 해야 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자 일단 기본부터 약간 업, 너무 또 죽상 쓰면서 얘기하면은 해결책 안 나옵니다. 사이버대학교 진학을 고려하신다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열린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연간 400여 강좌와 14개 대학 명교수가 제대로 가르칩니다.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등 14개 명문의 지적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열린 사이버대학교. 명문이 키우는 명문, 열린 사이버대학교. 열린 사이버대학교? 지금 당장 접속해야지. 어떻게 하면 엄마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집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목한 가족 막 샤방샤방 이런 집이었거든. 나 조금 전에 대학 합격자 발표 났거든. 불합격인데 그러고 나서 집안 분위기 열나무래. 그것도 어디 불합격인지 알아? 세상에 내 살아생전 꿈도 못 꿔보던 대학 호랑이 그려져 있는 K모대 말이야. 호랑이 그려져 있는 K모 부대면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승리부대? 거기가 호랑이 휘장 아닌가? 군대 얘기하는 줄 알고 K대라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우리 집에 감당하기엔 너무 비싼 데다가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라 생각한 대학이라 생각만큼 뭐 슬프거나 그렇진 않다.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야. 불합격 얘기를 듣고 알아누우셨어. 엄마의 자존심은 곧 나야.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은 편이어서 그런지 애 2번 유산하고 겨우 얻은 자식이라 그런지 그것도 아니라면 뭐 첫째 딸이라서 그런지 우리 엄마는 나를 어릴 때부터 아주 자랑으로 생각했거든. 그러던 내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고2 말쯤에 학교 이전 문제로 막 데모 같은 거 하다가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자퇴하고 그래도 엄마는 내게 건 기대를 놓지를 않으셨다.
하긴 뭐 자식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나한테 기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근데 우리 엄마는 내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아. 항상 엄마가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가 항상 잘하고 있어야 엄마는 만족하는 거야. 난 정말 러시아어를 하고 싶었다고. 지금까지 몇 년 공부를 했고 여러 경시에서 인정도 받았고 내 꿈은 외무고시 합격도 아니고 통역사. 그래서 내가 러시아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고 싶어. 지금 떨어진 학교도 역시 러시아어를 생각하고 넣은 대학이긴 한데 그래도 전문대만큼 특정 언어를 잘 가르쳐주진 않잖아. 등록금도 연락 비싸고. 난 그래서 솔직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 내게 너무 실망하셨어. 날 정말 세상에 그런 놈도 없다는 듯한 눈으로 봐. 배신자. 응? 딱 그게 맞는 표현으로 보는데 지금의 엄마에게 있어서 나는 말이야 어쨌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면 그게 다가 아닌 거야? 왜 우리 엄마는 날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지? 왜 항상 날 위로할 생각보다도 엄마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만 걱정하는 걸까? 내가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정말 속상해. 난 엄마한테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막 생각하고 있다. 이런 앞뒤 안 맞는 내가 더 웃긴 것 같아. 어느새 엄마한테 길들여져 버린 건가? 아하하하하. 모르겠어. 나도 정말 속상한데 나도 엄마만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난 왜 지금 엄마처럼 불합격 소식 듣고도 알아놓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결론은 속상하고 엄마 원망스러워. 엄마한테 이런 내 마음을 어떤 말로 전해야 하는 걸까?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나지 않고 좋게 말한다고 해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거 뻔하고 내일 이제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의 합격자 발표 날이야. 거기마저 떨어진다면 나까지 알아놓는 건 아닌가 몰라. 세상에 대학이 별거라지만 러시아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나한테는 한 줄기 희망 같은 걸. 아, 합격신 강림하샤 옴 가라지아 사바하. 옴 가라지아 사바하는 합격 쪽하고 관련 있는 그런 쪽은 아닌데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말이 씨가 된다고 좀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떨어진다고 해도 러시아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다. 하고 싶은 거 러시아어 통역사. 물론 뭐 통역사라고는 하지만 그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진출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일을 겹치기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언어 자체 구사 능력이 직업인 것도 있지만 그 언어 구사 능력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돼주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요. 그래서 이 러시아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뭐 러시아랑 무역을 하는 또 뭐 그런 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앞일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주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거, 재미있어 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거 심지어는 대학 진학하기 전에 난 이거야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러시아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준비도 해왔고 그렇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엄마는 이제 왜 그러느냐. 자, 엄마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엄마는 지금 나한테 내 미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내 모습 이런 걸 보고 아둥바둥 안절부절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떨어져서 속상한 그거보다는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 그것만 더 내세울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엄마를 또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듯이 엄마의 기분도 지금 오로지 피부인 유로가 학교에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해서 내 딸 떨어진 것 때문에 나 상처받은 거 이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자랑거리로 남들한테 여겨왔고 기대도 많이 했던 큰딸내미 학교 떨어진 게 속상하고 엄마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딸내미 앞날 걱정하고 또 그리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알아놓지 못해요. 엄마는 또 엄마대로 과분한 기대 뭐 성적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그런 거라고 해도 부모 마음은 이거 좀 붙어줬으면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피부인유로 자기 자신이니까 나는 내 성적이 어느 정도고 사실 저긴 좀 힘들어 하는 이런 감이 있지만 부모는 막연한 기대를 끝도 없이 한다고요. 그날 얘가 컨디션이 정말 엄청 좋아서 이 후려쳐가지고 점수 좀 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기대도 해보는데 막상 뭐 엄마 여기는 뭐 되진 않을 것 같으라고 얘기를 해도 아유 이것이 떨어지면 실망시킬까 봐 겁나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본데 붙겠지 붙을 거야 붙어야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또 부모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가끔 학교에서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다 평생 엄마 아버지는 어릴 때 이 반장 부반장 항상 늘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아버지는 성적순위 10손가락은 갑자기 5손가락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학교 갈 때 이제 맨날 밭에서 김 메고 막 이래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주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같이 공부나 했다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말 진짜일까요? 이 부모님들을 100분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보면은 99명이 반장했었고 부반장했었고 공부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 이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뒤 시절로는 99명이 공부 잘하고 1명만 못하는 뭐 이런 교육제도가 존재했었는지 말들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공부 좀 한 가닥 해본 부모님들은 말씀하시는 게 좀 틀리긴 해요. 공부도 사실 요령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방법이라는 게 있고, 뭐 알키메데스가 그랬대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대나, 플라톤이 그랬대나,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같군요. 아닌가? 아님 말고. 예, 근데 수학에 왕도는 없어도 지름길은 있거든요, 분명히. 어느 종류의 학문이건 간에 지름길은 없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야 정말로 BABO 같은 소리고 공부에 왜 지름길이 없어요. 요령이 있고 속성 코스가 있고 또 득이 있으면 실이 있습니다. 속성 코스에서는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난점이 있고 또 왕도 지름길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과목에 대한 강렬한 흥미가 유발되는 것,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속도를 올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령도 분명히 존재하고 아니 화학도 말이에요. 원소 주기율표도 장난 같은 암호문으로 이렇게 장난 몇 번 치다 보면 한 5분 만에 원소 주기율표 다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탄소, 게르마늄, 주석, 납 다 외우고 앉아있으면 뭐 하는 거냐고요. 단순 공식은 공식대로 이제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스운 단어 조합으로 쭈그르륵 어려운 그 연속들을 외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식도 나와 있는 과목들이 있고 뭐 이런 요령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단순한 한두 가지 요령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쉬는 시간, 나를 쉬어줌으로 해서 내 정신과 몸의 탄력을 유지해서 다시 한번 책상머리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공부할 때는 놀고 싶어 그래서 책상머리 앞에서 머리는 유체 이탈해가지고서 성층권 밖으로 탈출해가지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한번 만나고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할 때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다가 놀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성적 떨어지면 난 엄마한테 막 피박살 날 텐데 이런 생각 안 하고 놀 때는 개운하게 딱 놀아주고 이런 생활에서의 절도, 절제 이런 게 성적 올라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노는 데만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데도 절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수학이 좀 된단 말이에요. 먹히는데. 근데 오늘 하루 공부하고 말 거 아니면 지금 조금 재미도 붙고 그러는데 한 4시나 5시까지 하고 싶다. 근데 오늘 하루만 할 거 아니니까 오케이. 요 마음 여기서 억누르고 정말 평생 처음으로 수학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2시니까 자자. 내일이라는 것도 있다. 공부 오늘 하루만 할 거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노는데 절제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그런 공부의 요령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가 책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에서는 크리스티나 아길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힙 흔들고 지나가고 막 이러고 있어도 책상머리 앞에만 앉아가지고서 완전 좀비처럼 눈 이렇게 뜨고서 침 질질 흘리면서 오 크리스티나 이러고 있어도 책상머리만 앞에 있으면 어이구 이쁜 내 새끼 3시간째 지금 공부하면서 그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무슨 과일도 막 엄하게 막 메론 막 이런 거 평소에 절대 구경 못하는 거 진짜 비싼 거 막 메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애는 막상 브래드 피트 막 이러고 있는 중이고 막 이런 중인데 근데 야 정말로 오늘은 내가 굉장히 능률적으로 4시간 동안 집중력이 안 흐트러지고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라 그런지 쏙쏙 들어온다. 오늘은 참 괜찮았네. 근데 다리가 근질근질한 게 이거 확실히 운동 부족이다. 안 되겠다. 자 일어나서 기지개도 쫙 펴주고 자 팔 뻗어서 맨손 체조 5분간 스트레치 근육이 이게 이 하체하고 못 받쳐주면은 앉은 자세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 안 되지. 자 스트레치 딱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문짝 빵 차고 들어와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뭐라 그래. 무슨 얘기인가 이제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이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먹는 거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무슨 앉아가지고서 음악 틀어놓고서 지금 체존지 지금 춤인지 너 지금 뭐 미쳤냐고 이 세상의 경쟁성이 어디다 사는지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면 애는 정말로 4시간 동안 공부하고 딱 5분 스트레치 체조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방에 난입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사실 너희 아빠는 내맘 모른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너희 아빠랑 결혼만 안 했으면 막 이런 얘기 애 붙들고 울고불고 이제 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새벽 5시까지는 이제 엄마 산 얘기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애는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할 모든 에너지를 탕진하는 거지. 엄마한테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확실히 그 강박 같은 게 있잖아요. 강박관념.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거를 떨쳐내기가 힘든 분들이라고요. 그거를 또 우리가 뭐 욕하거나 비웃을 만한 차원의 일은 아닌 것이 식민지 시대에서 분단 국가에서의 동족 상잔의 전쟁 이런 거 거치면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우리 부모님들이 유지를 했을 수가 없어요. 그 6.25 전쟁 겪은 우리 전전세대 부모님들 중에서 사람 죽은 시체 둥둥 떠내려가는 거 안 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길에서 가다가 자동차한테 깔려 죽은 쥐 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밥에 비위 약한 사람은 그 밥 먹다 말고 갑자기 그 생각 나가지고서 웩 막 이러는데 그 사람 뭐 이런 잔인하게 전쟁통에 그 온갖 잔인한 광경 목격하고 살기 위해 울며 나무로 도망가면서 머리 위로는 저 천둥 번개 같이 고의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현상에서 나오는 소리 쾅 하는 것도 무서운데 저쪽에서 의도를 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겠다고 대량 살상하겠다고 대포 쏘는 소리가 텅텅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기 먼저 산다고 수도를 끝까지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자기 혼자 찝쩍하고 튀고 다리 끊어놓고 이 정신적인 모든 이 체계가 다 무너지고 그런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 그런 강박들 가집니다. 무서워하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참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나갈고 그리고 이 눈에도 또 안 아플 토끼 같은 내 새끼들 쳐다보면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거 안 되고 속상하고 그리고 사실 그 사회를 보는 시야나 시각 같은 것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오로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거 남하고 경쟁해서 이긴다 이거 사실 구체적인 얘기 아니거든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경쟁이라면은 이게 뭐 누구하고의 경쟁을 얘기하는 건지
예? 길바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다 경쟁을 할 이유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손해보는 짓인데 아무한테나 다 시비 거는 거는 이게 뭐 무슨 경쟁을 얘기하는 건지 뭐 어떻게 살자는 건지 근데 이런 갑갑한 마음속에서 사시면서 그 갑갑함과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폭증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알고 계신 것은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남들이 우아하는 이런 빠찌 달고서 이 이마에다가 간판 붙여서 그걸로 어쨌든 굶어 죽지 않고 취직해서 살아서 뭐 보수 기득권 집단 안에 들어가서 삼시세끼 밥 벌어먹고 사는 것 이거 하나는 어쨌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사실 시대는 이미 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식으로 거기 속하겠다라고서 달려갔다가 실패를 겪고 아무런 보장 없이 IMF 때 길거리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있지는 못하세요. 자 그러면 그런 갑갑한 분들이니까 말이 아예 통하지를 않아 제껴라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새로운 정보도 전해드리고 엄마 요즘 세상은 안 그렇거든. 일단 엄마 고스톱 치지 고스톱. 사사구통 응? 이도저도 아니고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무슨 대충 대학 졸업 간판 하나 있으면 뭐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마가 사사구통 나. 잘못하면 피박에 광박에 독박 써. 응?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서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도 이 자리 하나 안 나가지고 그냥 식당에서 웨이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무슨 뭐 간판이 승부 아무리 학력사회 뭐 이런 거 해치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승부나는 사회 아니고 주특기 하나를 세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로 설득을 꾸준히 그것도 하루아침에 뭐 얘기해놓고서 우리 엄마는 그거 몰라줘 뭐 이럴 게 아니라 꾸준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엄마 나한테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장기간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분들을 보듬어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어떤 프리젠테이션, 브리핑 이런 시간보다는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 있죠. 엄마 걱정 마. 나 안 굶어 죽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먹든 남 등쳐먹든 안 굶어 죽을 테니까 그만 불안해하고 내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자식으로 삼시세끼 내가 못 챙겨드리진 않을 테니까 내가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그래서 큰 소리 그냥 땡땡 치는 거 그럼 그걸 보면 또 왠지 모르게 좀 저놈이 뭔 생각이 좀 있나 비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해결책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엄마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지금 게시판에 올린 걸 A4 용지로 인수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대로 한번 드려봐요. 평소에 사실 시험 치기 전에는 괜히 그 적전분열이라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막 의견 엇갈리면서 이거다 저거다 막 싸우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지만 지금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더 구체적으로 또 자기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걸 사랑하고 아끼고 이걸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해보고 이럴 상황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보면은 그런 부모님 세대와의 대화의 단절, 그 다음에 우리 위더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험난함을 보지 못하는 아직 강가에 내놓은 아이들일 뿐인 우리들, 부모님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계시고 예전 살던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만 꾸준히만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보답을 받을 것이다. 혹은 뭐 이 삭막한 세상에서 무조건 치고 나가야 돼를 주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이런 단절이나 갑갑함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면서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놀랍게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다 이거예요.
아니 무슨 뭐 엄마 아버지가 무슨 텔레파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래 아무리 현명한 분들이라 그래도 자기 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것들 우리나라 문화 풍토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을 대화를 하거나 애들 꿈을 막 이렇게 키워줌으로써 헛바람 들게 하는 것보다는 얘를 청춘 때에 한때 헛바람이니까 어떻게든 안전한 길로 들이밀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철딱선이 없는 얘를 달래는 길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터놓고 내가 얼마나 이거를 하고 싶어하고 사실 나한테 이런 꿈이 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다행인데요. 하도 엄마 올바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얘 대학 가면 가르쳐준다 이러지. 선생님은 선생님 진정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야 뻗쳐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요즘 성적이 떨어지지. 요새 눈빛에 흐리망땅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매질이나 당하고 이러면서 살다 보면은요.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화는 건너뛰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단절되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상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됐을 때는 의외로 부모님들 쪽에서 허걱이라는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는데 어떤 표정이냐면 얘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엄마 하고서 엄마 품 반경에서 3m만 떠나면 울음을 터뜨리던 그런 애기였던가. 응? 걔가 지금 나한테 자기 인생 갈 길, 자기 꿈, 자기 희망,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 그게 물론 그 나이 또래에 다운 생각일 수도 있고 미완성의 생각일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부모님들한테 그걸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흠칫하고 부모님들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은 서로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말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건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당최 통하지를 않는다. 도당체 이래가지고서야 하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물론 많은데 아까도 제가 놀랍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놀랍게도 그런 일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현상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일이고 그릇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일인데요. 근데 사실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저만 해도 그래요. 뭐 제가 음악하고 싶어하는 거를 우리 엄마야 눈치가 까고 있었지만 뭐 청춘의 꿈으로 한순간 좀 이렇게 취미로 그냥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고 막상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아니 나는 이걸 직업으로서 이걸 선택해서 이걸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나는 여기 이걸 고려하고 있다 라는 거를 제가 표현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니까요. 이미 대학 들어간 다음이니까. 근데 사실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랬으면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늦은 거잖아요. 대학에 들어서 이미 전공을 택했는데 물론 그 뒤에도 얼마든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거, 인생 진로 택하는 건 늦는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음악을 내가 직업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게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웃긴 게 물론 뭐 우리 아버지랑 대화 단절돼 있고 우리 아버지도 뭐 내가 말한다고 해서 순순히 들었을 사람이야 라고 나도 입을 삐죽거릴 수는 있는 건데 그럼 우리 아버지 입장에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완전 얼 빠져가지고서 그냥 띵까띵까 기타 치는 데다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계속 쏟는 걸로밖에 더 보였겠어요. 사실상 나는 겁이 나서 나 자신을 속이긴 했지만 중학교 1학년 이래로 내 꿈은 오로지 음악을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런 애가 뭐 부모님이 볼 때의 일시 청춘 때의 잘못된 그릇된 열정으로 그게 비춰질 지연정
그 정도로 내가 그거를 고려하고 있고 그렇게 심각하게 빠져 있다라고 알린 적은 나도 없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막 격분한 거야. 무슨 자격으로. 나도 뭐 아버지한테 그거 차분차분 설명하면서 이런 비전이 있고요. 뭐 이렇게 설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오케이 너는 음악을 할 거였구나 하하하 이렇게 안 그랬다고 막 꿀딱지대고 그런 나는 또 뭐예요 그게. 의외로 대화가 적습니다. 의외로 대화가 부족합니다. 의외로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날 몰라줘라고 하지만 우리 엄마가 부모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친부모님이라고 해도 자기 속으로 나온 자식이라고 해도 자식이 커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게 되었는지 무엇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꾸준히 이야기하고 대화 같은 것들이 깊숙하게 계속 이어져 있지 않은 한 서로 포인트 같은 것들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엄마가 걱정한 건 이거였어. 우리 아빠가 얘기한 건 사실은 이거였어라는 것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음악하면서 이런저런 음악 외적인 문제,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참으로 이 무슨 음악계도 아니고 용어가 연예계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볼 꼴 못 볼 걸 보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게 이거였어. 응? 그래서 이 바닥에 나보고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거였어. 그리고 이 꼴 내가 겪을까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음악 택한다 그러고 막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걱정을 했을꼬 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죠. 자자 대화를 합시다. 대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 마음 정말 삐삐삐 몰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엄마한테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렸던가, 아버지한테 나는 얼마만큼 설득을 했던가, 또 아버지 얘기를 또 귀담아 들어본 다음에 그렇다면 또 내 생각은 이런 의논하는 시간 과연 얼마나 가져봤던가. 그 의논의 시간 한 시간이 정말로 귀한 그런 시간에 사실은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과 이런 거를 참 비능률적으로 체력이니 정신력 다 떨어진 시간에 밀어넣을 시간 3시간 4시간 낭비는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있었어도 막상 정말 중요한 짤막한 대화라도 그런 한두 시간의 대화 못 가지기 십상이란 말이죠. 자, 원망만 하지 말고 또 말로써 쉽게 얘기가 풀어지지 않을 때는 글이라는 것을 동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나튼 그냥 이 얘기 바로 그냥 A4용지 인쇄해가지고 딱 엄마 보여주겠어요. 이 얘기 보면 피부인 유로가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있고 또 엄마 기대에 분명히 된다면 다 엄마 기대에 부응해주고 싶고 오히려 부응 못해서 속상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에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미 이런 것도 설정돼 있고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응? 뭐 이런 입장도 알리고 해야겠죠. 아이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야의 한계나 식견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말들 중에서도 황금 같은 얘기, 살아남는 얘기, 나중에 뼈가 시린 얘기 이런 것들 꼭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듣다 보면. 자, 노래 이어지는 노래는 타카피의 슈퍼스타 보내드릴게요. 이 밤이 오면은 난 꼭 할 일이 있네. 그대와 함께 난 꼭 할 일이 있네. 사랑하는 그대와 두 손을 꼭 잡고서 밤하늘 별을 바라보는 것. 쉽게 사랑도 주고 쉽게 헤어지지만 나 그대에게만은 나의 별을 보여주는 것. 그 흘리던 시절부터 오래 꿈꿔오던 일, 그 꿈을 난 이루고 말래. 밤하늘에 취해 흔들리는 사람들 가끔 부럽기도 하지만 나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난 지켜준다네.
하늘이 너무 미워라. 하지만 그대 눈에 작은 별이 떠있네. 내 마음 작은 별이 되어라. 난 지켜준다는 밤하늘만 있으면 돼. 별과 달만 있으면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밤하늘 없어도 돼. 별과 달 없어도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의심과 욕심과 자만심에 우리 사랑 떠나려 한 적 있지. 시작보다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아버렸네. 밤하늘만 있으면 돼. 별과 달만 있으면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밤하늘 없어도 돼. 별과 달 없어도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여기까지 유치한 나의 사랑 얘기 지금은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스러워라 그대. 언젠가 저 별을 내가 따라드릴래. 그리 불행하지만은 않았지만 언제나 행복하지만은 않았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들은 이런 나를 불평투성이라고 욕해. 그리고 나에겐 지워지지 않는 나고자의 바코드만 인정할 수 있어. 가끔씩은 행복했어. 이해해줘 단 한 번만 나를. 나에게 이 세상은 가족 같아. 어차피 나 이것밖에 안 돼. 낙하산과 사다리 없이 너와 같을 순 없어. 낙하산만 준비된다면 문제없어. 하늘을 날 수 있어. 너와 똑같이. 어차피 나 이것밖에 안 돼. 아무것도 나는 두렵지 않아. 언제나 행복하지만은 않았었다고 투덜대고 있을 뿐인걸.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래 한때는 내게도 누군가를 사랑했던 날이 있었지만 이젠 아냐. 인정할 수
달빛 요정 적전말 홈런의 노래 들었고요. 막 생일인데 어쩌지? 내 옆에 인간들이 도대체가 선물 줄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내가 일부러 달라기도 뭐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안 말하면 선물을 받지 못할 테고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무지 후회스럽고 이 가슴 속에서 내가 왜 이딴 식으로 살았는지 후회가 돼. 살려줘 마. 어떻게 하면 선물을 말 안 하고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선물을 안 받으면은 죽나 보죠? 뭐 여기에다가 뭐 살려줘까지. 알겠습니다. 선물을 말 안 하고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일단 편지 봉투를 100개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100개 안에다가 현찰을 2만 원씩 넣습니다. 200만 원. 그런 다음에 안에 말로 하지 않고도 편지로 글로 이걸로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사서 나한테 주면 다음번 네 생일에 3만 원어치를 내가 주겠다. 혹은 18,000원 정도의 선물을 사고 2,000원 네가 가져도 좋다. 라고 해서 200만 원어치를 주위에다가 나눠줍니다. 자, 말 안 하고도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정확한 대답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는 이 요구 조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로지컬 나왔다. 예, 딱 계산해서 정확하지 않습니까? 응? 분위기 뭐 이래 스튜디오. 말 안 하고도 선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나 속물인가 봐. 잔인한 걸이 보냈습니다. 3개월째 수영을 다니는데 밖에서는 잘생긴 사람 눈 떠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수영장에 다 몰려있더군. 하! 착각인 거 아시죠? 잘생긴 사람이 수영장에 다 몰려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수영 반주만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건 언제 알 수 있냐면 남자 탈의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안에서 옷 갈아입고 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 봐요. 다 그저 그래. 수영장 가가지고서 딱 수영복 입고 수영복 쓰고 있는 여자들 쫙 보면 와 씨 수영장 물 끝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영장 밖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나오는 여자들 쭉 보고 있으면 이상하다. 약간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그런 거래도요. 내가 한 달 전부터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 물론 미남이지. 여자들도 다 그 사람만 쳐다봐. 나랑 같은 라인에서 수영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도 쳐다봐. 그럼 내가 재빠르게 다른 데 쳐다보는 척하지. 그 사람이 날 볼 때도 있는데 내가 쳐다보면 그 사람도 피해버리더라고. 말 한 번 걸고 싶은데 내가 숫기도 없고 그 사람도 날 좀 의식하는 것 같아. 크크. 아 마왕처럼 사기칠 능력도 없고 도와줘.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 라는 거는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얼굴 한번 이렇게 뜩 마주친 다음에 어색하게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때 그 여자니까 이렇게 봤는데 볼 때마다 남자는 마음속으로 코 옆에 점 저거 빼지 저거 레이저로 한번 지시면 되는데 라는 생각만 매번 하고 있을 수 있죠. 별 다른 딴 생각은 없고. 훗. 너무 기죽였나? 오케이, 그럼 기죽인 대가로 해결책. 같은 라인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서 이러면서 쥐가 났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이거는 안 먹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응? 일단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이러면서 일단 추태를 부려요. 그런 다음에 그쪽에서 이렇게 안아채든 뭐 붙잡든 해가지고 이제 건져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놀자님의 말씀대로 물에 빠진 놈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랬다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서 툭 기절을 하잖아요? 기절한 상태에서 밖에 이제 남자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잠시 실눈을 뜨고 봐요. 인공호흡 하나하나. 분위기가 인공호흡 가려는 분위기면 가만히 있고요. 인공호흡은 아니고 건져놓고 그냥 뻘쭘히 보고 있는 분위기면
에이, 텄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인공호흡 들어오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인공호흡 상황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눈을 탁 떠요. 그런 다음에 상대 남자 목을 이렇게 탁 잡고 시집도 안 간 처자 맨몸 만졌으니 책임져 라고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주소 파악해놓고 있다가 그날 밤에 그 남자 집으로 부모님, 고모, 삼촌, 이모, 이모부, 할아버지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동원해서 60명 정도가 쳐들어간 다음에 그 집 부모랑 단판을 치세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인공호흡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쿨하게 얼굴 빨개져가지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헤어진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고모, 삼촌, 이제 아버지, 엄마, 뭐 동생들 후루룩 데리고 가가지고서 구석에서 이제 계속 울고 있고 그다음에 엄마가 협조해줘야죠. 그게 글쎄 남자랑 손가락 하나 스친 적 없는 애가 글쎄 그 입술이 그게 그럼 뭔가 그쪽 집안에서 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감 뭐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잘못 걸린 거지. 그거는 그 남자 팔자예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의기 때문에 전혀 양심에 꺼려하지 마세요. 하필 수영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스 마녀가 수영하고 있는데 옆에서 잘생긴 놈이 알짱거리면서 수영을 하냐? 걸린 거지. 아니 하필 날아다닐 데가 없어가지고서 왕거미가 쫙 거미줄 쳐진 데를 날아가다가 걸린 나비. 나비의 죄 아니야. 거미는 거미의 생리상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생물이걸랑. 코스 마녀. 마음에 드는 놈을 납치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 세포들이 당연히 그딴 식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심의 가책 전혀 받지 마시고요. 월희가 보냈습니다. 월희. 아이디가 월희. 안녕망, 난 올해 17살 되는 나름대로 소심한 녀석이야. 난 인형이 너무 좋아. 어떠냐면 방 한 벽면이 인형으로 꽉 차 있을 정도야. 어린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봉제 인형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같이 생긴 구체관절 인형까지 그 아이들도 몇 데리고 있어. 난 인형이 단순히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단순히 인형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난 인형이라고 썼지만 보통 때는 아이들이라고 그것들을 불러. 왜 인형 때문에 돈 몇십만 원씩 쓰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 그러잖아. 내가 그래. 완전 미쳤네요. 농담이에요, 농담. 학교 갈 때 차비랑 용돈 다 아껴가면서 걔네들한테 예쁜 옷 사서 입혀주면 난 그걸로 너무 행복해. 여기까진 양호해.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인형을 모으고 옷 입히고 즐거워하니까. 근데 나는 그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 인형들한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말도 처음에 어떻게 붙여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친구들도 가까운 친구 외에는 정말 몇 명도 없어. 그리고 내가 다른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난 그냥 사람들이 싫어. 그냥 늘 알던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새로운 사람에겐 관심도 가지고 싶지가 않아. 어떡하지? 가족들도 이런 날 힘겨워하는 것 같아. 평소엔 다들 아무 말 안 하는데 가끔 나랑 다투면 인형에 관해서 뭐라 그래. 네가 인형이랑 놀고 있는 동안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했다라든지 인형이랑만 노니까 친구가 없다라든지. 근데 인형들을 보내는 건 죽어도 못하겠어. 걔네들이 내 옆에 없을 걸 생각하니 눈물부터 나. 이대로 내가 성장한다면 친구는 물론 사회 부적응자가 될 테지. 그러고 싶진 않아. 난 정말 몇 주 동안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 사회 부적응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형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결론밖에 못 내리겠어. 근데 그건 정말 못하겠거든? 마음 도와줘.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인형을 사람으로 생명체로 대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무슨 그게 너무 심해지면
그렇게 심해짐으로 해서 정상적인 다른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완전히 막혀버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소수의 친구라도 있고 가까운 친구 외에는 몇 명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도 친구가 있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하고의 대화가 있는 상태면 뭐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또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새로 사람들을 사귀거나 이러는 것들 자체가 귀찮고 짜증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되게 많아요. 낯가리고 사람들 새로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처음에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인데 이렇게 맞춰가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냥 싫어. 그냥 내대로 살아. 이런 사람 많아요. 또 제가 지내던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도시는 정말 자기가 그런 삶을 택한다면 한 명의 친구도 없이 지내는 게 가능하다. 일평생을.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다. 근데 직장 동료는 어떻게 보면 친구의 일종이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한 진짜 그 프렌드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자기 집에 들어오면 딱 자기 생활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하고 그냥 딱 그런 식의 문화 패턴, 그런 식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그거를 남들이 굳이 불행하다, 안 불행하다를 남들 기준으로 저울질할 일만은 꼭 못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고안하고 싶은 삶은 아니지만요. 그걸 굳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뭐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를 했어요. 하나는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그 섬에서 25년인가 30년인가를 혼자 지냈다 그럽니다. 또 한 사람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왕래하지 않고 사람 사이즈의 인형 그리고 실제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리얼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무슨 뭐 성기구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걔네만 4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가품이잖아요. 그거를 4세트를 관리한다라는 거는 뭐 하루 진종일 그 사람 사이즈 실물 인형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대화하고 걔네들이랑 말 걸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약간의 재산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자기 고모한테 위탁을 해놔서 매달 모터보트 하나가 그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생필품 이런 것들만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거의 벌거벗고 삽니다. 거기서 음식들 채취하고 원시인처럼 지내면서 사는데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된 연유냐면 이 사람이 아이씨 시간 모자라겠다. 저기 노래 노브레인 까불지만 듣고요. 2부로 넘어가서 이 얘기 계속 할게요. 끊어가도 괜찮죠? 예, 이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2부에서 계속 할게요. 넌 나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피플의 사거리 연가였습니다. 아까 일부 상담에서 인형들하고 지내는 게 더 좋고 인형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우리 월이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온 얘기가 일본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두 사람 비교 얘기였죠. 그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 25년째인가 30년째인가 근데 이 할아버지 스토리가 뭐냐면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사진 작가였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사진 찍어서 사람들 삶의 모습 이런 걸 담아내는 이런 걸로 상당히 위치가 있었던 사진 작가였는데,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다음에 글로 촬영을 나갔대요. 그래서 히로시마의 참상, 그리고 원폭을 맞은 그 피해자들, 이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는데 거기서 완전히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 셔터 누르는 일을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그 장면을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인간들 자체에 대한 두려움, 문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만들어낸 이 문명으로 인한 발명품, 과학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잔인한, 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 잔인한 일면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완전히 정신이 쇼크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도저히 그 눈에 보이던 참상과 영상을 잊을 수도 없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카메라를 잡고 셔터를 누를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 자체가 찢어져 버린 거죠. 그 장면을 보고서 갈기갈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일생을 사진 작품을 찍었던 그 사람한테는 그 우리 실사 눈에 들어오는 그 현장 장면보다도 카메라 렌즈, 자기 작품 세계 안에 그 참혹함이라는 것이 렌즈를 뚫고 자기의 또 눈을 뚫고 자기의 뇌를 강타했을 때 그 충격이 더 컸을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었는데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섬에 들어가서 몇십 년째 혼자 살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거기 살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인터뷰가 잠깐 나와요. 그 아들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자녀도 가지고 있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몇십 년 동안 못 본 상태죠. 근데 왜 그러는지나 이런 것들은 대충 주위 가족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자기는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착잡한 말 안에 뭐 원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야 뭐 우리가 그 짧은 프로그램 보고서 알 길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 다 이해하고 왜 그런지도 알고, 뭐 그렇다고 아버지를 굳이 그 문제 상태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끌어내서 이제 와서 도시로 자기가 데려오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행복하다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인형들, 아까 말한 사람 실물 사이즈의 인형들 넷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두꺼운 안경을 끼고 되게 그 좀 내성적인 성격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창문 톡으로라도 우연히 이제 그 사람 집에 있는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괴기 내지는 막 이런 게 된 거지, 마을 사람들한테. 사실은 지난번 살던 마을에서도 그래서 반 쫓겨나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TV 카메라 팀이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하고 막 이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사람을 싫어하거나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 적대하거나 경계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슨 저 공포의 무슨 귀신의 집 막 이런 집처럼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수근수근 되게 무서워하다가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 집주인 안내를 받아서 인형들을 이제 구경을 하고 막 놀라죠. 와, 이건 정말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럼 뭐뭐 관리해 주느냐. 그러니까 머리 감겨주는 거에서부터 이 씻기는 일에서부터 얘네들 무게도 꽤 나가는 실물 사이즈 인형들인데 옷 갈아입히고 뭐 이러느라고 하루 시간이 뭐 엄청 시간이 많이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드디어 방송국 카메라 덕에
처음으로 이제 길이 한번 뚫리니까 동네 어린애들이 벨 띵동 누르고 인형 구경시켜달라고 그 집에 쪼르르 가서 인형들 구경하고 이렇게 살짝 만져봐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집에 이제 아이들도 놀러 오게 되고 그래요. 이 프로그램 촬영이 진행되면서 생긴 일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인터뷰가 나오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기를 때 외부하고 단절을 시켰대요. 뭐 그러면서 생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인형만이 자기한테 유일한 위안이었던, 지금 월희 경우하고는 많이 다른 얘기죠, 이건 또 근데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람들이 놀러 오고 동네 사람들이 벨 띵동띵동 누르고 그 인형 좀 구경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거 살짝 만져봐도 되냐고 막 실실 웃으면서 말도 걸고, 이제 동네 외출하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러고 손도 흔들고 그러는데 자기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인형들 좋아해서 인형들하고 같이 사는데. 근데 뭐 사실 뭐 구체관절 인형이나 봉제 인형들 수집한다는 것보단 더 그로테스크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 실물 사이즈 사람 인형 넷 데리고 산다는 게. 그랬더니 전 그 TV 프로그램 이제 출연자가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에다가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 쪽이 훨씬 낫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그 결론은 이제 내리기 나름입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생각이 나서 해본 얘기고, 지금 월희의 경우는 이 경우하고도 많이 다르고요.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격이 이런 거고요. 더 심해지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지만 동물은 사람 배신하지 않는다고 애완동물 아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형도 사람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고 아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무조건 그게 선이고, 사람들하고의 대화 채널이 적고 아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을 이제 악이다라고 치죠. 그래서 발 넓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사람 많이 알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 반대쪽의 경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슨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서 무슨 세일즈맨을 하든가, 아니면 사람 대인관계가 정말 원만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 세계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자기의 고립되어 있는 듯한 세계지만 그 세계 안에서의 안정과, 그리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몇 개의 작은 문들이지만 그 문들로 나랑 대화하는 숫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진 않지만 나를 아껴주는 몇몇의 그저 아는 사람과 친구들과 내 부모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는 사람 무조건 많다. 글쎄, 그게 훨씬 허접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귄다라는 건 때론 그게 독이기도 한걸요. 뭐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일어나지 못하는 걸요. 뭐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스타일의 차이인데. 자, 근데 조금 더 새로운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 상태로 가면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낀다면, 문제는 그런 위협감, 야 이러다가 나 사회 부적응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와 그런 게 더 위험한 거지, 실제로 아는 숫자 친구 몇 명 안 되고 방 안에서 인형들하고 대화하면서 지낸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왜 우리 그 얘기도 읽었지 않습니까? 학교 난간하고 대화하는 애, 춥지 않니? 그러면서 난간 쓰다듬는 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인형 양호하지 뭐. 인형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인형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동호회 가입하셔서 거기 정모나 나가시죠? 인형 얘기라 그러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던 사람, 피곤한 사람들이라도 일단 인형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으면 사람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공통의 것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을 찾는 그 시간 훨씬 이전에 너랑 나랑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귀는 가장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이거든요. 남녀 간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늘 불행해하는 것보다는 둘한테 허용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인형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자기 못지않은 인형 매니아 만나서 그 집 놀러가서 그 집 아이들 구경하고 또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해서 우리 집 아이들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 한둘 바꿔가지고 한 3일씩 데리고 있어보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형 제작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이쪽도 나름대로 문화권이 딱 형성이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들이 있고 그런 쪽에 종사하는 직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예 그냥. 그러면서 평생 인형에 묻혀 사세요. 괜찮아요. 스타일 문제라니까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친구의 숫자가 좀 위협적으로 적다고 해서 꼭 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친구가 내가 각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에 내 친구들 쫙 포진하고 있지 하하하 막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딱 어려운 상황 중요한 상황 닥쳤을 때 사실은 전부 다 남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그 참 찐덕찐덕한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보다는 아유, 저 지질이 주변머리 어떻게 평생 친구라고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딱 3명 저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3명 진짜 친구 가지고 있는 거 3명이 많지. 자기 인생에 진짜 얘는 내 프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를 복수로 1명이 아니고 2명 이상 복수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건데요. 뭐. 자, 자기는 사회 부장자가 될 거야.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나의 세계, 나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단지 이제 자기 인형에 대한 이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가족들하고도 단절돼가지고서 맨날 인형들하고만 대화하고 이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어 볼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또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연결 이런 것들은 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인형들을 다 버려요. 그래, 워리한 말대로. 그래서 이젠 인형이 없기 때문에 인형의 빈자리를 사람이 메꿔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한테 기대를 걸고 사람을 만난다? 그건 아니죠. 인형은 인형이고 사람인데. 자, 근데 나중에 인형 제작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든 인형이 누군가 또 다른 소년소녀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그것이 팔려나가고 내가 만든 아이들이 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라고 불리우고 그들에 의해서 단순한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매일매일 보살핌을 받고 이거 만들어준 사람은 정말로 고마워 라고 해서 내가 만든 내가 알고 있는 인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이 그들을 직접 친구로 삼고 있거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인형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간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간관계의 일부거든요. 꼭이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만들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겠죠. 또 그런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나이 슬슬 먹으면서 오지랖 없던 것 같던 사람도 좀 넓어지고 대화폭도 넓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행복 느끼고 불만 없는 그런 생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편하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일단 지금 무조건 비정상이라고 주위 가족들이 몰아치고 심지어는 지금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비정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굴복을 해버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비정상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는 없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들 이름 붙이고 걔네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별 문제 그래서 많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상해졌구나. 혹시 저처럼 우리가 바뀌는 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다면 예, 계속 그런 식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맞이한다면
사지타의 너의 이야기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에 나간 노래는 Every Single Day의 그곳에 있을게 였고요. 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깔롱쟁이가 보낸 글인데요. 망, 결혼 왜 했어? 결혼 왜 하는 거야? 난 올해 25씩이나 되는 처자야. 우리 엄마는 이제 협박을 해. 다 큰 자식 결혼 못하고 있으면 엄마 속상하다. 나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적어도 혼자일 때보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위 사람들 보면 혼자인 내가 나아 보여. 다들 돈, 애들, 남편, 기타 등등 힘들어하잖아. 마음 결혼 왜 했어? 꼭 해야 되는 걸까? 한담 살 수 있을까? 절대 확신이 없어. 그래서 생각이 없어. 둘이서 찌질하게 사느니 혼자 쿨하게 살자. 이게 내 생각이야. 한다면은 40쯤 어떨까? 혼자 다 놀아보고 정말 심심해질 때쯤. 몰라, 결혼은 왜 해야 되는 걸까? 난 우리 엄마 속상한 짓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렵다, 캑.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이게 무슨, 매매혼으로 딸내미하고 양 30마리 바꾸고 뭐 이러는, 예? 그런 데도 아닌데, 자기가 싫은데, 뭐 싫다 한다, 뭐 어떻게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뭐 시키는 거지. 근데 저의 지로는, 놀 때까지 놀고, 야, 이제 더 이상 죽어도 못 놀겠다. 라고 생각할 때 결혼해란데, 결혼을 하면 그럼 못 노느냐? 아니거든요. 놀 거 다 놀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놀고 마누라랑 놀고 막 이렇게 되는 시간이 엄청 많아지는 거지만, 뭐 다른 형태로 놀게 되는 거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나 뭐 이런 게 없을 때, 남들 등 떠밀려가지고 결혼했다가 이제 짜증나면 그 짜증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야,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짜증이 나면 그건 지가 짊어지는 거지만, 뭐 결혼 정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등 떠밀려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짜증나면 그 짜증은 그건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 돌아버리는데 뭐 인생 자체가 그냥 텅 비어버리는데, 단지 하나만 자신이 있다면 혼자 쿨하게 40까지 지내다가 40대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재취짜리 이런 거 말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딱 결혼할 자신이 있거든 하고, 자신이 있는 모양이구려. 40에 결혼할 자신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 40에 결혼을 한다라는 거, 그것도 능력인데, 뭐 능력만 되면, 정말로 남녀 차별 없이 능력만 되면 40 될 때까지 자유롭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띠동갑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밑으로지 물론. 여자 쪽에서도 밑으로 띠동갑, 남자 쪽에서도 연하로 띠동갑. 예, 그런 능력이지 뭐. 예, 저는 최소한 그래도 그런 도둑놈 짓은 안 했어요. 띠동갑이라니, 내가 이승환이야? 난 9살 차이밖에 안 나. 마항, 나 정말 나로서는 무지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사이코란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어. 옛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16년 동안 평생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너무 지겹고, 왜 나보고 사이코라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사이코라든지 이상하다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어. 우리 가족들도 정말 심각하게 이상한 거 고치라 그러고 그러는데, 난 정말 안 이상하거든? 뭐, 고수종족 환자 테스트에서 90점 받은 거나, 여러 인터넷 심리 테스트에서 이상하다는 판정을 받은 걸로 봐서, 나한테 약간 문제가 있나 보지. 근데 내 생각엔 그게 다 사람들 소문으로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만 퍼진 것 같아. 아니, 확실해. 막 애들이 와가지고, 너 혈액형 AB형이지. 막 그래서, 응,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사이코야. 뭐 이러면서 괜히 너를 사이코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리고 예전에 중1 때 사회 시간에 지도 그 기호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이야. 우리 마을에 교도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정말 궁금한 마음에 교도소 기호는 지도에서 뭐라고 표시하나 그랬더니 그런 것도 막 사이코 취급을 한다? 아, 그리고 옛날에 무슨 공중파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뭐 어쩌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 내가 그 노래 보고 이거 옛날에 많이 듣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신곡인데 무슨 소리냐고 햇소리 집어치려는 거야, 사이코라고. 근데 보니까 그 노래 옛날 노래 리메이크한 거 맞더라고. 나 정말 억울해. 아무튼 내가 하려는 말은 이걸 떠나서
내가 하도 사람들한테 사이코란 말을 많이 들어서 그게 피해가 크다는 거야. 막 과외를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애가 좀 이상한 애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과외 선생도 과외 안 하려고 그러고 애들이 우리 부모님하고 가족들까지 싸잡아서 이상한 가족으로 취급하고 하는데 너무 싫어. 그리고 이제 나 고등학교 가는데 정말 정상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또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사이코 이상한 애라는 말을 들을까봐 겁도 막 나.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이 요지가 뭔진 나도 모르겠는데 사이코 맞네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사이코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걱정돼 죽겠어 마음. 제발 도와줘 마음. 일단 저의 혈액형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혈액형은 남들이 다 AB형이라고 생각하는 O형. 좀 길죠? 전 전형적인 O형이거든요, 성격이. 맞는데, 왜 내 몸까지 날 배신해, 갑자기 이마를 꺼내자마자 배가 이렇게 아픈 거야. 저는 정말 전형적인 전형적인 O형인데, 사람들은 저를 AB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혈액형 그 몇 가지 가지고 사람한테 선입견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는 사실 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그 혈액형 가지고서 성격에다가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주위에서 또. 쟤는 B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걔가 하는 행동마다 다 너는 B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듣다 못해서 듣는 사람은 그냥 나는 B라서 이런가 보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건 폭력이에요, 이거는. 이건 인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태고, 혈액형이래 봐야 A형, B형, AB형, O형 이거밖에 더 돼요? 인구 5천만을 사람을 4가지 종류로 나눠가지고 그 4가지 타입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기다 사람을 때려 맞춘다 그러는 게 이게 무슨 뭐 말이나 되냐고. 아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달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내 친구들하고 장난삼아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주위에다가 유포하고 배포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미리 저 사람 저럴 것이다라는 얘기 벌써 빡 퍼져 있고 제 AB래 아주 그냥 전형적이래. 이거 인권 침해예요. 이거 중단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는 건 광기에 가까워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본도 우리만큼 혈액형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본은 혈액형 가지고 따지는 게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덜한 데다가 또 더럽게 많이 따져요. 점성술에다가 뭐에다가 거기는 한 200~300개 따지니까 우리 따지는 거 뭐 있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따지지. 그 다음에 혈액형 뭐냐? 뭐 이런 몇 가지 가지고서 사람을 여기다 틀에다 딱 올라가면 죄라 그러는데 이 미친 광기는 이건 중단돼야 돼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피해 준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남들한테 누구나 AB라고 생각하는 O형이라는 성격 쪽 입장에서의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사이코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 1.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를 안 가면 고등학교 가서 사이코라는 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인들의 해괴망측한 습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꼭 해괴망측한 습관이나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해야 위인인 것 같은, 또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소위 위인전에 등장하는 역사 속의 그런 인물들의 그 유별난 행동들을 하고 그런 특이한 점들,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정말 사이코다 막 이런 점들은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이상한 구석씩 따져보면 한 군데씩 다 있다는 거고,
위인전에 나온 사람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정말 위인들은 사이코만이 위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위인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다들 사이코적인 면들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만드는 그런 유전인자로 작용해서 그런 것들이 문명의 발전을 앞당기기도 하고 이상한 발명품이나 새로운 유행들을 창조해내기도 하고 그게 이 역사를 움직이는 에너지거든요.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뭔가 좀 행동이 좀 이상한 모양인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 문제가 되고 자기가 생각해도 사이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뭐가 좀 괴로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너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다. 라고 주위에서 호소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 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그게 아니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AB형이지. 역시 사이코야 후후 이러고 사라진다면 지금부터 문제없다. 아니 정말로 상종을 못할 이 사이코다. 쟤는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너 AB형이지. 그런 거 와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사이코가 아닌가 막 이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그게 사이코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하다 잘 풀리면 나중에 회감년에 또 칠순 팔순 잔치에 자식들이 읽은 그 우리 엄마 아버지 히스토리 인생살이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참 남달리 뭐 이런 표현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예? 아 그러면 뭐 할 말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잘 되면 다들 그런데도요. 어릴 때부터 남달리 뭐 그러면서 들성 부른 나무는 뭐 떡잎부터 이런 거 다 갖다 붙이기 마련이지 그걸 가지고 뭘 신경 쓰고 그래요. 망 반가. 난 얼마 안 된 신참 식구야. 다름이 아니라 내 오랜 고민을 마왕한테 의논하고 싶어서. 나는 몸에 비해 상체가 발달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슴이 좀 큰 편이걸랑. 이쪽 상담 나오면 지금 눈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이디 찾아내서 반드시 보복하리라 하면서 이를 벅벅 가는 신체 일부의 지방질이 현저히 모자라는 체형을 가진 우리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고민하면은 배부른 아니 가슴 부른 소리 한다고 주위에서 막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옷을 입어도 가슴 때문에 옷이 안 맞고 살을 빼봤지만 가슴은 그대로야. 야, 막 식구들 눈에서 지금 불똥 튄다 불똥 튀어. 우리 식구들은 살 뺄라 그러면 허벅지하고 배는 그대로 남아있고 가슴만 빠졌다 막 이래가지고 으악 막 이러는데 야 살을 뺐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짤록해진데 가슴은 또 그대로다. 뭐 거의 환상이구만. 심지어 친구들이 내 가슴 보고 일본 만화책에 나오는 여주인공들 가슴 같다고 신기해. 농담으로 나중에 남편이 좋겠다든지 애 낳으면은 자기 자식한테도 모유 좀 나눠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스트레스야. 얼굴 그 작은 애들 머리 2개를 달고 다닌다고 놀리지를 않나. 처음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슴이 신경 쓰여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 이제는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하나? 근데 축소 수술이 확대 수술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던데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돼. 나 이제 대학생이 되거든. 미팅도 많이 하고 싶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야. 마왕 제발 상담 좀 해줘. 내일계의 카리스마가 그러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난 USA 브라 사이즈로 80C컵이거든? 뭐 엄청 큰 것도 아니네? 왜 난방 같은 거 입으면 단추 다 벌어지고 그렇잖아. 그래서 난방 안 입어. 80C가 무슨 그 정도까지. 근데 진짜 싫은 건 왜 가슴 큰 여자들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릴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정말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프고. 님도 그럴 거야 그치? 아니요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재질. 가슴 수술 절대 하지 마시길. 나도 그런 편인데 그래도 없는 사람들한테 떼주고 싶진 않다. 내가 주위에 아는 남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없는 것보단 큰 게 낫대. 우리는 근래 먼 거야. 서구형 몸매라고. 날씬하고 가슴 큰 거 자랑이지. 절대 살찌면 안 되지.
옥동녀는요, 나도 그런 편인데 우리 집은 다 그런데. 속옷 살 때도 고르기 힘들고 수선해서 입고 그러는데. 예, 뒤에는 부럽다, 쿨럭 이런 리플들이 쫙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체가 발달했다라는 이야기인지는 뭐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하지 않아서 예, 이렇게 좀 심하네, 어떻게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미적 기준이라는 게 틀리고 가치가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게 정말 본인한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게 계속 신경 쓰이고 그게 정신적으로까지 사람한테 괴로움을 끼치는 상황이라면 가슴 확대 수술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니 확대 수술? 아니 축소 수술. 큰일 날 뻔했다. 그 더 확대되면 이제 걷지를 못한다. 앞으로 넘어진다. 그 축소 수술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축소 수술이 확대 수술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다지 어려운 수술에 들어가는 수술이 아닌 것으로, 난공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가슴이 크다고 해도 큰 것도 여러 종류,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글래머 타입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게 정말로 미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런 걸로 비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니까, 그 미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래도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뭐 이런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션의 지원을 받지를 못하죠. 근데 가슴이 그렇게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 옷을 입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가슴을 가리는 방법도 있지만, 시선을 다른 데로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몸매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란 것도 있고요. 이런 복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남녀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 이 매력 만점 섹시 만땅 주위에서 보고 다들 코피 줄줄 죽는다. 내가 한때는 이거를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축소 수술을 생각했었어야 될 정도로 괴로워했던 걸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 웃기네, 피식 이렇게 생각될 수도 충분히 있는 문제니까 뭐 지금 당장 죽어도 축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제 의상 선택의 폭이 늘어날 테니까 다양한 복장 코디네이션 같은 것들로 해결을 해보시고, 정말 그 심적으로 괴로운 상태까지 간다면은 그렇다면 뭐 축소 수술을 고려해 보시도록,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니까요. 하이 참, 누구는 이래서 걱정, 누구는 저래서 걱정. 세상에는 참 고민도 많다라는 생각이 이 코너를 진행하다 보면, 코 밑에 수염 말이야, 내가 고1 올라와서 좀 보기 싫은 것 같아서 손톱으로 잡아 뽑았거든. 수염이 가느니까 뽑으면 쉽게 뽑혔어. 좀 아프다는 거 말고 괜찮았는데, 근데 어느새 그러다 보니 수염이 두꺼워져서 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이젠 두꺼워져서 뽑을 수도 없어. 뽑으면 상당한 아픔을 감수해야 되거든. 깍자니 왜 아빠들의 까칠까칠한 수염이 있잖아. 그렇게 두꺼워질 것 같아 좀 싫고, 제모 수술을 하자니 비싸고. 그러니 뭔가 집에서 수염을 제거하고 다시는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나? 웨스트 트리가 보낸 글인데요. 지금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제가 구별이 안 가는데 글 내용으로 봐서는 여자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인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면도하면 되고,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 것 같지는 않은데, 코 밑에 콧수염이 여자분인데 콧수염이 점점 두꺼워진다. 그럼 좀 위협감을 느낄 수 있겠죠. 제모 수술까지
가서 뭐 레이저로 지진다든가는 지짐이 말고요. 이 제모제 크림 종류 바르는 약용 연고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 땀구멍처럼 점점 넓어지는 수염이 나는 구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낭 부분의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크림 종류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뭐 면도하고 뽑고 그러면 점점 더 화근을 만들 뿐이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다가 나중에 정 문제가 되면은 뭐 제모수술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제모수술도 요즘 비싸다고는 하지만 가격대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신기술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간단해지고 있어서 이제 고1 올라간다 그러니까 정말로 좀 이건 문제다. 이제 얼굴에 분칠 좀 해야 되는데 수염에 가루가 묻어서 날린다 뭐 이런 상황이면 그때 가서 수술하고 그 전까지는 병원 가서 상담해서 간단한 제모 크림이나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이걸 저 같은 돌팔이 말고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래요.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혈액형 얘기 나왔더니 왜 이렇게 옆구리에 결리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 좀 놀아본 오빠의 상담소는 여기서 이렇게 끝을 맺고요. 아차, 공지 하나 까먹고 있네요. 2월 5일 토요일 넥스트의 혁명전야 전국 투어 공연의 시작 공연이 서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오후 7시 30분 시작이고요. 그리고 오실 분들은 복장 지정입니다. 전원 까만색 옷에 빨간색 스카프를 하고 나타날 것. 왜 웃어? 재밌어. 놀 때는 논다라고 생각하고 화끈하게 놀아야지. 지상 최대의 전기 서커스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복장 그렇게 갖춰 입고 오세요. 왜 그런지는 와보면 알아요. 스웨이드의 옵세션 보내드리고요. 시간 남으면 뭔 노래를 또 하나 보내드리다. 뭐 적당히 오늘 분위기 마무리되는 걸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